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이제 일요일인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번, 일요일 두 번 해서 특강을 합니다. 민법 특강입니다. 주말 특강. 특강 제목은 요거예요. 옳은 지문, 틀린 지문 특강입니다. 책 이름도 그렇습니다. 책 가지고 계시죠? 예. 예, 책도 옳은 지문, 틀린 지문이고, 왜 책 제목이 그런지는 딱 펴보면 바로 보입니다. 옳은 지문, 틀린 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이. 요게 이제 통합 이론서, 올해부터 이제 메가랜드가 이제 통합 이론서 가지고 강사들마다 자기 책을 써서 강의를 하게 했는데, 제 통합 이론서 1권이 그림민법이고 수업하시는 2권이 이겁니다. 예, 요거 옳은 지문 틀린 지문인데 요거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OT를 조금만 짧게 하겠습니다. 그 딱 표지 넘겨보시면은 머릿말 나오거든요. 머릿말 가지고 제가 왜 이 책을 만들었는지, 왜 이 책 가지고 특강을 하는지 조금 살펴보고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객관식 문제는, 객관식 문제 본질은 OX입니다. OX, 이죠. 그 형식이 어떻든지 간에 뭐 옳은 거 찾아라. 그럼 옳은 지문 하나에 틀린 지문 4개 있고, 틀린 거 찾아라. 그럼 반대고, 요즘 유행하는 박스형 문제도 결국 그 안에 옳은 지문, 틀린 지문이 섞여 있고, 그 옳은 것을 다 고르면 뭐 이렇게 해서 문제 나옵니다. 결국 본질이 OX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지문을 딱 받았을 때 그게 O인지 X인지 정오를 신속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갖춰지면 이론상 100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다 맞출 수 있으니까요. 그거를 기르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OX 문제 연습을 돕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옳은 지문, 틀린 지문. 그래서 책 내용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 거의 대부분, 이 책의 거의 대부분 내용은 판례입니다. 90%는 판례입니다. 판례고, 한 10% 정도 조문이, 법조문이 들어있어요. 조문도 시험에 내니까요. 이론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없고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 오늘하고 다음 주에 하는 특강은 판례 특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례 특강. 예, 요것들을 OX 지문으로 딱 구성해서 틀린 지문 왼쪽에, 옳은 지문 오른쪽에, 좌우에 나란히 배치시켜서 890번까지 만들어놨어요, 지문을. 근데 실제로는 지문이 더 있죠. 딸린 문제, 뭐 괄호 1, 괄호 2 해서 그런 거 있으니까 대충 계산해보면 한 1200개 정도 지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란히 배치해서 정리했습니다. 연습하시라고. 효과가 뭐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옳은 지문, 틀린 지문을 번갈아 막 왼쪽, 오른쪽 막 읽잖아요. 읽다 보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토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토가 쏠립니다. 어지럽죠? 헷갈리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딱 그게 첫 번째 증상이고, 그걸 딱 극복을 하면, 아, 객관식 문제들을 어떻게 교수들이 만들어내는구나라고 지문 구성되는 원리를 체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을 내려면은 틀린 지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원래부터 틀린 지문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 대학 교수들의 책, 민법 두꺼운 책, 그다음 대법원의 판결문에는 옳은 문장밖에 없어요. 근데 시험 지문에는 틀린 문장도 필요하니까 틀린 지문을 조작을 해야 되는 거야. 원래 옳은 지문을. 예, 바꿔야 되거든. 기다 아니다를 막 바꿔서. 근데 문장을 변형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딱 뻔합니다. 어디를 조작하는지가 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옳은 지문, 틀린 지문을 왔다 갔다 이렇게 읽다 보면, 아, 이렇게 틀리게 되는구나. 이렇게 나를 이제 속이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그 원리가 감이 촉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 치기에 능력이 딱 갖춰지는 거지. 익힐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객관식 시험을 대비하는 최적의 훈련입니다. 지문 연습, OX 연습을 계속 하는 게요. 틀린 지문도 보는 거죠. 이렇게 같이. 예. 그래서 활용법은, 처음에는요, 그 어떤 분들은 이게 틀린 지문하고 옳은 지문이 같이 있으니까 너무 헷갈린다. 시간도 걸리고.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하시면은 틀린 지문은 안 보셔도 돼요. 옳은 지문 위주로, 오른쪽 위주로 보시면 되고. 근데 뭐 가능하다면 저 1단계에서는 옳은 지문하고 틀린 지문을 같이 보는 거야. OX 지문을. 근데 무게 중심을 오른쪽에 놓고, 오른쪽이 옳은 지문이니까 거기에 놓고 이걸 어떻게 틀리게 되지 하고 이렇게 왼쪽에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조작을 하는지. 그렇게 이제 보시고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는 왼쪽은 버립니다. 그러니까 2회독, 3회독이 이제 회독수가 거듭되면 옳은 지문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임박하면요. 시험이 임박하면은 옳은 지문 중에서도 제가 파란색으로 강조 표시해 놓은 거 있거든요. 예, 거기만 읽으시면 돼요. 파란색 강조한 거요. 거기만 읽으셔도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안 시켜도
눈에 탁탁 꽂힙니다. 그냥 그 파란색 부분들이. 거기가 핵심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빠르게 전체 내용의 중요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도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특강을 하는데, 이제 특강의 취지는 이게 상당히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주요 판례들하고. 책은 좋은데 이게 아무리 좋아도 나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뭐 이틀 정도 일요일 하루 종일 나 혼자 본다 하더라도 민법을 전체적으로 볼 수 없는데, 근데 저랑 같이 수업을 하면 특강을 들으시면은 어쨌든 여러분들은 강제적으로라도 한 바퀴를 돈다는 거죠. 1회도. 그래서 취지가 뭐냐면은 약간 초벌구이 이런 거 있죠. 초벌구이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거의 다 익혀 있는데, 익혀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한번 초벌구이 해드리면 그다음 여러분들이 재벌, 3벌 할 때는 좀 수월하니까 한 바퀴 강제로 보게 만든다는 취지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을 보시면은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새로운 내용이 나와서도 안 되고요, 특강에. 특강에 자꾸 새로운 내용이 자꾸 나온다는 것은 본 강의가, 정규 강의가 좀 뭔가 빠져 있다는 건데, 그것도 문제가 있죠. 실제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 배운 내용들이에요. 배운 내용들이니까 자세한 설명 같은 거,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거의 약간 리딩 머신, 같이 한번 읽어드린다는 거죠, 제가. 저자직강으로.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드려서,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을 리마인드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890개, 한 1200개 지문인데 전부 다 하기에는 이틀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해드릴 건데, 제가 생각할 때 한 90% 정도 진행할 것 같아요. 한 10% 정도는 패스, 스킵할 거예요. 뺄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걸 주로 빼느냐? 너무 극단적인 거, 너무 쉬운 거, 너무 어려운 거. 그래서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좀 없거나 여기 실려 있지만은 또 출제되면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시간은요, 소요되는 시간은 8타임으로. 그러니까 8 곱하기 2, 16시간으로 잡아뒀어요. 그러니까 8타임이면 점심시간 1시간 빼면은 지금 10시에 시작하잖아요. 몇 시에 끝나는 거예요? 7시죠. 그렇죠? 근데 8타임인데 여기서 한 타임이 1시간, 저에게 1시간이 이렇게 50분이 아닌 거를 잘 경험하셨죠. 원래 이게 정상적으로는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면 좋은데 양이 워낙 많아서 그렇게 될지 모르겠네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된다면 7시에 끝나고, 그렇게 안 되면 조금 더 진행이 되고 그럴 겁니다. 언제 끝나는지 모르고 앉아있는 것도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지금 끝나는 시간이 대충 7시, 좀 7시 반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너무 제가 설명하는 거 막 따라서 필기 막 하지 마시고요. 필기 하지 마시고 그냥 집중해서 들으세요.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그다음 어차피 이 영상 여러분 다시 복습 영상으로 다시 또 한번 볼 거니까 그때 꼭 쓰고 싶은 거 있으면 그때 쓰시고, 가벼운 노트 정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가벼운 노트는 제가 넘겨보면은 저기 이게 1교시거든요. 넘버 1. 이게 넘버 2 나올 때까지 1교시 하시는 데고 제가 다 마킹을 해놨거든요. 제가 좀 편집을 해왔어요. 여러분들 책은 딱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요 페이지는 지금 안 할 거예요. 요 페이지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다음 페이지부터 할 건데, 보시면 왼쪽에는 그림이 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설명할 때 그림 필요한데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림 미법에 있는 그림들 위주로 주로 이게 붙여왔어요. 왼쪽은. 그러니까 옳은 지문, 틀린 지문을 다 읽어드린 게 아니고 오른쪽 위주로 수업을 할 거예요. 수업을 하면서 그림 같은 거 필요한 거 좀 붙여왔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할 내용을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왔습니다. 좀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런 거 하면은 딱 본능적으로 저거 적어야 되겠다 싶으시죠? 적을 시간 없어요. 저거 적고 있으면 수업을 놓치니까 너무 적지 마시고, 혹시 적고 싶으시면 이런 거나 적으세요. 수업에 방해 안 되는 거, 이런 거. 이게 뭘까요? 260번, 380번? 저 뒤에 가면은 260번, 11번인데 이 11번 문제가 저기 260번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13번은 380번 지문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이것도 지금 안 적으셔도 되고 나중에 영상 다시 보실 때 적으셔도 되고, 그래서 복습하실 때도 11번 보시면서 260번도 한번 같이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보시다가 이게 2회독, 3회독이 되면 이게 뭔지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또 굳이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그때 그 연산 가지고 넘어가면 되고 중요한 건 속도거든요. 속도. 글 읽는 속도. 그러니까 속도를 저해시키는 모든 것들은 다 쳐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글을 읽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뭐 가볍게 노트 정도 하시는 거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수업에 집중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은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권리 변동. 권리 변동은 뭐 원시 취득, 승계 취득에 뭐 매칭시키는 건데 그럼 이 아래쪽에 가보시면은 준법률행이 나오거든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이런 건 준법률행이다. 법률행이 아니다. 이런 것들 좀 넘어가고 이것도 막 말하기 시작하면 또 이제 시간 소요되고 하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7페이지죠. 7페이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게 법률행위 종류죠. 법률행위 종류, 이게 단독행위인지 계약인지 합동행위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게 무로 구별하는 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 나올 수 있는 후보들 9번, 10번, 11번인데 매매의 일방예약. 일방예약은 계약입니다. 일방예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는 계약이죠. 여기는 주의하실 게 일방이란 말 때문에 단독행위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방이란 말은 예약을 했을 때 이 예약을 완결시켜서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형성권. 이 완결권을 두 사람 중에 이렇게 한 명만 가지기로 하면 일방 이야기라 그러고 둘 다 갖기로 하면 쌍방 이야기로 하는 것이지 일방 이야기라고 해서 그게 단독행위인 건 아니고 일방 예약도 계약입니다. 쌍방이든 일방이든 예약은 전부 다 모조리 다 뭐다? 계약이다. 모든 형태의 예약은 계약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단독행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합의해제. 합의해제는 당연히 계약이죠. 합의해제의 다른 말은 해제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제하고 합의해제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해제는 일방적 의사표시, 형성권을 행사를 해서 하는 단독행위고 합의해제는 두 사람의 합의로 자기들이 했던 계약을 소멸시키는 새로운 계약이죠. 그러니까 합의해제의 다른 말은 해제계약, 합의해제는 계약이다. 계약입니다. 네. 뭐 그건 나도 알지, 그렇죠? 대중도 알죠. 야, 이런 거 하러 내 일요일 나왔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쉬운 파트죠, 여기는.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 소유권의 포기하고 공유지분권의 포기를 구별을 하셔야죠. 소유권을 포기, 공유지분권 포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같이 단독행위는 단독행위인데 상대방이 있냐 없냐를 아셔야 되죠. 소유권을 포기하는 건 상대방이 없어요. 하지만 공유지분권, 좀 응용하면 합유지분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건 상대방이 있어요. 예컨대 병이 자기의 3분의 1 지분권을 포기한다? 이거 상대방이 누구냐? 다른 공유자예요. 다른 공유자에게 자, 상대방이 있다 없다는 것은 의사표시가 그 상대방에게 도달을 해야지 효력이 생기면 상대방이 있는 거고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기면 상대방이 없는 건데 일반 소유권의 포기는 누구한테 의사표시를 발송하는 게 아니거든. 도달도 안 하는 거지. 그래도 효력이 생기니까 상대방이 없지만 공유지분권을 포기는 내가 의사표시를 얘들한테 해서 그 의사표시가 얘들에게 도달을 해야지만 효력이 생기거든. 상대방이 있지. 합유지분권 포기도 마찬가지고 또 전세권, 지상권, 제한물권 포기도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런 거.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260번은 뭐냐면은 260번은 이게 부동산에 관한 공유 지분권 포기는 이게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186조에 따라서 포기의 의사표시가 얘들에게 도달했다고 이 지분권이 얘들에게 넘어가는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고 뭐까지 해야 된다? 등기까지 해야 된다. 예, 그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2회도 갈 때, 3회도 갈 때 이게 뭔지 알게 되면 굳이 가서 볼 필요가 없죠. 예, 예, 그냥 생각만 나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이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12번, 13번은 얘들을 묶으면은 법률행위를 또 의무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로 구별하죠. 의무부담행위는 이 행위를 한 결과 의무가 생겨서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겨요. 이행이라는 문제를. 처분행위는 이 행위를 통해서 종국적인 최종적인 처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이행하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 거죠. 채권행위들은 채권 채무로 만드는 채권계약들은 다 이쪽이고 물권행위나 주물권행위는 이쪽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타인 소유 부동산도 매매나 임대차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매매나 임대차는 이쪽이거든요. 처분행위가 아니라 의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의무부담행위여서 남의 물건 가지고도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부담할 수 있어 없어요? 있고 남의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줄 채무를 지겠다고 계약, 약속은 해볼 수 있거든요. 이쪽은 약속일 뿐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지상권 설정하고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꼭 물건을 팔아야지만 처분이 아니고 이런 물건 설정 행위들은 다 처분행위입니다.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무권리자가 하게 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가 없지.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무효 처리되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최신 판례 380번. 나중에 가보세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데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는 없지만은 설정해 주겠다고 계약은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계약은 의무부담행위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한 지상권 설정 계약도 계약 단계에서는 유효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 엄청 높죠. 예,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무권리자가 한 처분행위는 무효다. 의무부담행위는 무권리자가 하더라도 유효하고요. 그럼 여기는 여기 조그마한 이게 괄호 안에 되는 거죠. 보충 설명입니다. 보충 설명. 예.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요건으로 할게요. 요건에 16번, 17번 보겠습니다. 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는 것은 이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정조건이 성취돼야지 효력이 발생하죠. 특별한 효력 요건이에요. 이게 이제 틀린 지문으로 나온다면 여기 이제 제가 틀린 지문에 좀 형광펜 칠해놓은 곳은 한번 보겠다는 거죠. 틀린 지문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나오느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에 성취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성립 요건이 아니지. 효력 요건이지. 정지조건이 붙어 있거나 말거나 법률행위는 처음에 성립하거든요. 성립, 그쵸? 성립을 했는데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가 정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건이니 기한이니 하는 부가는 효력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성립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효력에 관한 이야기야. 성립에 관한 특별 성립 요건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X예요. 성립 운운하면 X라고. 성립하고 연결시키면. 그 다음에 농지증 최근에 또 기출문제 풀이할 때 나왔는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농지증을 아직 발급 못 받았어도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효력이 생기거든요. 농지 매매 계약.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일 뿐이고 농지 취득하는 사람에게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취득할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이지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죠. 뭐 틀리게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겠지. 뭐 효력 발생 요건이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는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라고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거기는 허가를 받아야지 효력이 생기는 거 맞거든요. 특별 효력 요건이지 그런 거. 하지만 이런 건 효력 요건이 아니다.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일 뿐이다. 그 다음 법률행위 목적으로 갑니다. 목적이라면 확가적사. 법률행위를 했는데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되고 실현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해야지만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죠. 확정이 안 되거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했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잃어서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죠. 그 얘기죠. 첫 번째 확정에서는 논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확정 시기. 언제까지 확정돼야 되느냐.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그 틀린 지문은 이렇게 나오겠죠. 유효하기 위해서는 성립 당시부터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틀린 지문이죠. 성립 당시에는 확정될 필요가 없고요. 언제까지만 확정되면 되죠? 2행기까지만. 좀 더 구체적인 예로는 매매 계약 갖고 예를 듭니다. 매매 계약의 목적. 매도인은 이 물건을 주고 매수인은 이 돈을 주는 거지. 이게 계약의 목적이거든요. 여기 언제 확정이 돼야 되느냐. 반드시 계약 체결 이퀄 성립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계약 성립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후인데 늦어도 마지노선은 어디까지죠? 2행기까지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 족하다는 것은 그 방법과 기준만 정해져 있어도 계약은 효력이 생길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해서는 지문 하나 보겠습니다. 21번. 매매 계약이 가능해서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 그거죠.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분류하는 거예요. 그거요. 그림이법에 왼쪽 하단에 좀 있었던 게 좀 떠오른지 모르겠네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면 무효.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되지는 않는데 뭐 어떻게 하는 그 얘기죠. 근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매매의 목적물 건물이 전소되었어요. 무슨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이때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게 X죠. 무효가 되지 않고요. 무효가 되진 않아. 근데 집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자고. 무효가 되지 않는데 경우의 수를 나눠야죠. 나누는 기준은 채무자인 매도인의 뭐예요? 귀책사유. 고의나 과실이 있나 없나에 따라서. 있으면 무슨 문제? 채무불이행. 있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져야지 매도인이. 채무자가. 불능에 대한 책임.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은 채권자가 계약을 해지해서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이런 것들이고, 또는 귀책 사유가 없어. 채무자 잘못이 아니야. 매도인 잘못이 아니고 벼락이 쳐서 내려앉은 거야.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다? 위험부담 문제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부담은 부담을 누가 하는 게 원칙이죠? 채무자. 채무자가 위험부담해서 매도인이 돈을 못 받게 되는 게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가 와서 불을 질렀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땐 채권자가 위험부담해서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처리하는 거죠. 예. 됐어요. 그 다음 목적의 적법에서는요, 계약이 유효하려면 계약의 목적이 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법을 어기면 계약은 무효죠. 근데 딱 보니까 이 적법하다 할 때 법은 강행 법규를 얘기하거든요. 강행 규정을 얘기하는 건데, 강행 규정이 통설에 의하면 이렇게 둘로 분류가 되더라.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으로. 둘 다 강행 규정이긴 한데 위반했을 때 결과가 다르죠. 효력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효력이 부정되죠.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물론 처벌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 단속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단속에 그칩니다. 처벌에 그치고 계약 자체 효력은 냅둡니다. 효력을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효력 규정인지 단속 규정인지 속과내는 거 이제 구별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중간 세약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무슨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에요. 그래서 탈세할 목적으로 중간 세약 등기를 했어요. 미등기 전매 계약을 하고 중간을 생략하고 바로 등기를 했어요. 얘를 생략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걸리면 단속을 받아요. 처벌을 받겠지만 그렇게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등기 안 한 전매 계약은 무효인 것은 아니죠. 계약은 뭐하다? 유효하다.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되면 이 계약은 원래 유효한 거고, 계약들이 다 유효하기 때문에 결국 등기할 사람이 한 거야. 중간을 생략한 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고 세금을 때리겠지만 등기 자체는 효력이 인정이 된다.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 그래서 탈세 목적한 중간 세약이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다면 유효하다. 여기서 여러분들 중간을 생략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중간에 끼어 있는 계약들이 다 유효해야 될 것. 그게 실체관계 부합의 조건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첫 번째는 매매인데 두 번째가 매매가 아니라 명의신탁이었어. 을하고 병이 한 것이 매매계약이 아니라 명의신탁 약정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얘가 신탁자고 얘가 수탁자고, 그러니까 신탁자가 매매를 했는데 얘한테 부탁을 한 거지. 매도인에게 등기는 날 말고 얘한테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부탁을 들어줘서 이렇게 한 거지. 이걸 뭐라 그래요? 중간 생략형 등기 명의신탁,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는 요거는 매매계약이니까 유효하지만 요거는 명의신탁이니까 무효. 실명법 4조 1항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실체관계 부합 조건이 그러니까 갖춰지지 못하는 거니까 이렇게 등기하게 되면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가 아니라 뭐예요? 무효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가 처벌에 그치고 무조건 다 유효하다고 그렇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 있는 계약들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어. 허가구역 내에서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두 개 매매계약이 둘 다 확정무효지. 토지거래 허가제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등기가 무효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그런 이게 뭐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도 아니고 특별히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아니라면 일반 지역이라면 그렇다면 중간 생략 등기를 해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다면 효력이 인정이 된다. 단속 규정 위반일 뿐이고, 그 다음에 증여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등기의 원인을 매매라고 기재해서 신청해서 등기를 해온 거지. 그러니까 뭔지 딱 아시겠죠? 부자지간에 증여를 해놓고 증여를 숨기고 매매로 덮었죠? 이렇게 되면 그래도 등기 자체는 효력이 인정이 되죠. 이때 이 매매는 무슨 매매라고 부릅니까? 가장매매, 무효입니다. 무효. 증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은닉행위. 은닉돼 있지만 유효하죠?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집니다. 매매는 무효지만 증여가 유효하기 때문에, 매매든 증여든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 계약은 맞기 때문에, 따라서 아들은 소유자가 될 수 있고, 이 아들이 병에게 팔아버리면 무권리자가 파는 거예요? 권리자가 파는 거예요? 권리자가 파는 것이어서 제3자는 저런 사정에 대해서 몰랐건 알았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104번이에요. 연결시켜보면 제가 지금 뒤에 말하는 게 같이 보시면 된다는 거죠.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다가 딱 걸리면 처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규정도 처벌하겠다는 규정이지 허위로 기재했다고 무조건 등기를 무효로 잡지는 않습니다. 등기의 유무효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따져서 결정 내리는 거거든요. 단속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무등록인 채로 중개를 업으로 했다는 거에 문제죠. 무등록인 채로 업
중개의로 하는 것은 금지돼 있죠. 그래서 중개 의뢰인하고 중개 수수료 보수 지급 약정을 체결했다면 이건 처벌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계약도 무효가 되죠. 체결한 경우 그에 대해서 제재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돈 받겠다는 보수 약정 자체도 무효다. 무등록 중개업 금지 규정은 뭐이기 때문에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력 규정이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개사법은 아시겠지만 업으로 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를 업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업으로 한 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타인 간 중학교 동창들 간의 거래를 중간에서 알선 중개를 하고 일방에게 얼마를 받기로 했죠. 거래를 중개했을 때 그에 따른 중개 수수료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중개를 업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받기로 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그 다음에 26, 27은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면 그것도 중개사법 위반이죠. 그때도 무효는 무효인데 그 초과하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죠. 전부 무효다. 일부 무효다. 일부 무효입니다. 일부 무효. 일부 무효예요. 그러니까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중개 보수를 주기로 계약을 했는데 아직 안 줬어. 그러면 법정 한도까지만 주겠다고 주장할 수 있지. 중개 의뢰인도 다시 말을 바꿔가지고. 근데 혹시 초과해서 다 지급을 했다면 초과 지급된 보수는 부당 이득으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뭘 하나 알 수 있느냐.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중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계약인 것은 아니다. 이게 만약에 반사회적 계약이 되어버리면 불법 원인 급여가 되어서 돌려받을 수 없게 될 건데 반사회적 계약인 건 아니고 그냥 강행법규 위반이다. 중개사법 위반일 뿐이다. 라는 것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반환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중개 의뢰인 간에 직접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 이거 단속 규정이죠. 이게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 직접 거래하다가 걸리면은 중개사가 처벌을 받겠지만은 거래 행위 자체, 의뢰인하고 직접 한 매매 계약, 직접 한 임대차 계약 그 자체는 효력이 인정이 된다. 유효하다. 그 다음에 30번 가겠습니다. 30번, 31번, 32번은 강행 규정에서 잘 나오는 지문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강행 규정을 위반한 법률 행위는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가 없죠. 절대로. 공식 아시죠? 강반불 공식. 강반불이 뭘까요?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렇게 무효가 되었을 때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었다면 이거 법을 어겼거든요. 근데 무효인 행위를 추인한다는 건 139조. 무효인 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도 추인하면 뭐 한 것으로 본다고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때 새롭다는 것은 다르다는 게 아니고 똑같은 내용의 법률행위를 다시 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강행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다시 하면 이번에는 봐줄까요? 또 걸리는 거지. 또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강행법규 위반 법률행위, 반사회적 계약, 첩계약 같은 거, 불공정한 계약은 아무리 다시 해도 아무리 추인해도 효력이 생길 수가 없다는 원리죠. 강반불 이야기.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되어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서 비진의 표시나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준용이나 적용이나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적용될 여지가 없지. 아예 없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되겠죠. 비진의 표시나 표현 대리 법리가 뭐냐면은 비진의 표시는 표의자의 진의가 아닌 의사 표시예요. 그렇죠? 그다음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예요. 대리권이 없는 애가 한 거야. 뭔가 문제가 있어 없어 의사 표시나 대리 행위에 문제가 있지. 맞죠? 근데 상대방이 만약에 선의 무과실이었어. 이 표의자의 표시가 비진의 표시인지 몰랐지. 선의 무과실. 알 수 없었지. 그러면 비진의 표시라도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가 되거든요.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지만 본인이 외관을 작출했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마치 유권 대리처럼 어떻게 하는 거죠? 유효. 본인이 책임져야 돼. 그 계약을. 무권 대리는 한 계약을. 그러니까 이런 법리들은 의사표시나 대리행위에 뭔가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상대방이 전혀 몰랐어요. 그 심각한 문제를. 그 몰랐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효라고 해서 상대방을 보호해주는 이론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법리를, 법의 이치를 강행법규 위반에다가 적용하면 곤란하지 않냐 이거지.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법을 위반해서 무효야. 근데 상대방이 나는 그런 법을 몰랐대 존재를. 내가 몰랐다고 해서 이 계약을 유효로 만들어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법을 위반했으면 그냥 내가 알았고 몰랐고 무효인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법리들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상대방이 선의무가 실인 경우에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여기 163번이 바로 이거거든요. 교인 총회, 결의 없는 교회 재산 처분.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물이거든요. 총유물을 처분할 때는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돼요. 276조 민법의 강행법규예요. 총회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총회 결의 없이 교회 재산을 처분했어. 대표 목사님이. 그러면 강행법규 위반으로 이 처분은 무효로 돼야 되는데 상대방이 뭘 주장했느냐. 표현대를 주장한 거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목사님이니까 기본 대리권은 있어 없어. 교회를 대표할 기본 대리권 있지. 근데 총회 결의 없이 했으니까 자기 권한을 벗어난 월권을 한 거지. 무권 대리를. 근데 나는 몰랐다는 거지. 선의무과실. 목사님이 나한테 총회 결의 얻었다고 거짓말 쳤다는 거야. 내가 선의무과실이니까 이게 마치 표현대가 성립해서 처분 행위를 유효로 해줘야 된다. 나는 몰랐으니까 이런 주장을 해봤자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 자기가 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거.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개사를 살짝 꼬셨지. 중개사님 거래가 성사되면 제가 법정 한도의 5배를 드릴게. 그래가지고 중개사가 눈이 뒤집어가지고 그래서 막 했어요. 근데 거래가 성사되고 나니까 바로 말을 바꿔가지고 중개사법 위반이다. 5배 못 준다. 내가 준다고 했지만 이 계약은 무효다. 법정 한도까지만 주겠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고 얄밉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은 그렇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이거 틀리게 되면 딱 소가 나오기 쉽거든요. 법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자기가 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그럴듯하거든요. 이게 X입니다. 이쪽은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3조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이루면 즉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103조죠. 103조. 자,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어서 103조에서 무효인지 선풍기를 위반했는지 위반하지 않았는지는 언제를 판단 기준으로 잡느냐.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우리 한자 이루어질 성자 아시죠? 이루어질 성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법률행위 성립시죠. 성립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뭐 틀리게 하면 성립시를 뭐로 바꿔낼까요, 여러분들? 이행기. 계약 체결시하고 이행기는 다른 거 아시죠? 오늘 계약서 썼어. 오늘 성립한 거야, 이행한 거야. 성립한 거고. 한 달 있다가 소유권 넘겨주고 돈 줄 거야. 그게 뭐야, 한 달 있다가가. 이행기거든. 그러니까 반사회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성립시, 체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왜? 왜 판례가 그렇게 보느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세월 따라 시간 따라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루어진 계약을 반사회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저기 30년 전 그 가치를 가지고 재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오늘 현재의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형사사건, 변호사사건 아닙니까?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성공하면 무죄 판결을 받아주면 보수를 더 받기로 하는 인센티브 약정. 이게 2015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그게 뭐 어때서? 그게 사회적 가치였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됐는데 이제 사회적 가치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 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사적 계약이죠? 반사적 계약이에요.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반면에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건이요? 민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적정 수준의 성공보수 약정 이기면 돈을 좀 더 받기로 하는 약정은 지금도 반사회성이 전혀 없다. 그 다음에 36번에 갑니다. 위약벌 약정. 위약벌이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또 나올 게 있습니다. 위약벌. 자, 위약벌의 상위 개념은 위약금이에요. 위약금. 위약금이 뭐냐? 계약 위반 시에 주기로 한 돈. 계약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주기로 돼 있거든. 계약서 위약금 1,000만 원. 그 1,000만 원이 어떤 의미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계약을 위반했다는 말은 한마디로 채무 불이행을 했다는 거예요.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채무 불이행을 한 채무자는 상대방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 근데 그 손해배상을 해야 될 금액을 미리 정해둔 돈이야. 왜냐하면 원래 민법상 원칙은 실손해배상이거든요. 실제 손해. 근데 실제 손해를 배상하다 보면 서로 싸웁니다. 100%.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가지고. 그럼 그 싸움이 또 법정 공방이 또 몇 년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피곤하고 고단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될 금액을 미리 정해두면 좋지. 그러니까 너든 나든 계약을 위반하면 손해배상금을 딱 1,000만 원 하자. 계약서에 명시해 놓는 거야, 그냥.
그럼 실제 손해가 1000보다 더 생길 수도 있고 덜 생길 수도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증명해도 소용없고요. 딱 1000으로 끝내기로 하는 거야.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을 위약금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위약금이 있는데 위약벌이 있어요. 벌. 위약벌은 벌금이에요. 벌금. 그러니까 계약서에 이거는 위약금은 이 위약금은 벌금이다. 따라서 위약을 하게 되면 벌금으로 1000만 원을 몰수하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다시 배상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위약벌 말고 손해배상은 따로 또 하겠다는 거죠. 이게 요게 위약벌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위약금을 약정할 때는 1번으로 하겠습니까? 2번으로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1번으로 합니다. 2번은 독종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완전 독종이거든요. 한번 죽어봐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약벌도 징수하고 손해배상 따로 청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독한 사람들은 잘 없고요. 그래서 민법 우리가 안 배우지만 398조 4항에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인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요. 이게 아니라 이거인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고 법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판례는 위약벌 판례, 위약벌. 이 사람들은 위약벌 약정을 했어요. 벌금이야, 벌금. 근데 위약벌 약정이 있으면 그 위약벌이 무서워서 의무를 이행하려고 노력을 하겠지, 서로 간에. 근데 그 의무에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서 과도하게 무거운 거야. 이게 포인트예요. 너무 지나친 거야, 위약벌이. 위약하면 인생 종치게 만들어놨어요. 그쯤 되면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된대. 공서양속? 뭘까요?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 공서양속 이퀄 뭐야? 선풍기예요. 선풍기를 일제식으로 표현한 거야. 일제가 저렇게 얘기해요. 일본이 공서양속이라 그러거든. 일본식 우리 일본 영향 받아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이 사건 뭐 이런 거 사실관계는 뭐 아실 필요 없지만은 140조 정도 규모의 거래를 하면서 위약벌을 5억 정도 잡아놓은 사건에서는 적정 수준이거든, 이 정도는. 근데 이상한 사람도 있었어요. 50억 정도의 거래를 하면서요, 규모의 거래를 하면서 위약벌을 155로 잡아놓은 미친 인간들이 있었던 거죠. 이건 적정 수준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이 위약벌의 약정은 반사적 계약이 되어서 통째로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됐습니다. 결론이 뭘까요?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게 묵으면 반사적 계약이 된다. 이 소리예요. 나중에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도박채무 변제를 위해서 도박채무 변제. 도박채무는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죠. 하지만 안 갚으면 죽으니까 변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박채무자가 도박채권자에게 현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부동산 처분, 내 부동산을 처분하라고 대리권을 줄 테니까 네가 날 대리해서 팔아가지고 돈 받아서 네 돈 챙기고 나머지는 돌려다오. 이렇게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이 수권행위마저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는 도박채무 변제를 위해서 대리권 수여했어도 이건 유효다, 무효다? 유효. 따라서 요 도박채권자가 도박채무자를 대리해서 요 집을 판 것은 유권대리다, 무권대리다? 유권대리다. 따라서 상대방이 특별히 뭐 이런 사정 몰랐겠지. 몰랐다면 상대방이 소유권 취득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유효로 갑니다. 그 다음에 동기의 불법 38, 39는요. 자, 계약을 하게 된 연유, 계기, 동기, 그 다음에 수단이 선량, 풍속, 기타 사이스 위반한 거야. 그러니까 반사적 계약은 계약의 내용, 법률적인 내용이 반사회성을 띠고 있을 때 그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라고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계약 내용은 그런 게 아니고 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불순한 거지. 도박 자금에 쓰려고 돈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체결한 수단과 방법이 불순한 거야. 선풍기 위반인 거야. 사기를 쳤다든지 강박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법률행위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에서 무효로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별해야 돼? 개념을 구별해야 돼. 법률행위의 내용이라는 말과 법률행위의 동기, 법률행위의 수단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계약의 내용에 불법성이 있어야 돼. 반사회성이 있어야 돼. 103조가 되려면. 계약의 내용. 네가 내 첩이 되어주면 내가 아파트 한 채 줄게. 이건 계약의 수단이나 동기가 불법적인 거야. 계약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거야. 내용 자체. 그럴 때 반사적 계약인 거지. 하지만 칼을 들이대고 계약을 했다? 계약의 수단이 불법성이 있는 거고 도박 자금에 쓰려고 돈을 빌렸다? 계약의 동기에 불법성이 있는 것이 계약 내용에 불법성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건 반사적 계약이 아니다. 이런 얘기겠죠. 하지만 예외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라도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졌어. 그게 사회 질서에 반하고 불법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에서 무효가 되지. 이럴 때는 예컨대 도박 자금인 줄 알면서 돈을
빌려준 거야. 돈을 빌려준 거야. 돈을 빌려주는 계약 자체의 내용에는 불법성이 없지만은 차주의 동기의 불법성이 있는데 알고서 빌려줬기 때문에 이 대여한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 따라서 돈 갚아라 라고 계약상의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없어요. 계약 무효니까. 이 경우는 특히 103조 위반이기 때문에 한번 빌려줘 버리면 끝이에요. 다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강박입니다.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계약 체결 과정에 강박, 협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 또는 수단이 사용되었어요. 이건 수단이 불법적인 것이지 계약 내용이 불법성을 띈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따져야 되냐? 내가 협박을 당했기 때문에 의사표시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극심한 강박을 당해서 의사결정자 완전 박탈이라면 아예 의사가 흔들되어서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표시 문제로서 문제를 다투어야 되지 반사적 계약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허위표시도 반사적 법률행위는 아니죠. 허위표시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로 건재당권을 설정한다. 이건 무효입니다. 왜 무효냐? 건재당권 설정하는 게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인 게 아니고요. 무엇이어서 무효인 거죠? 허위여서. 허위, 거짓으로 했기 때문에 짜고. 그래서 무효인 것이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허위표시로서 무효일 뿐이다. 허위표시. 또 하나의 허위표시. 다운계약서 쓰는 거. 다운계약서. 실제로는 3억 5천에 매매했어. 실제 합의된 금액. 계약서에는 7천 다운시켜서 이렇게 썼지. 양도소득세 7천만큼 안 내려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 매매계약이 103조 위반으로 반사적 계약이 되니? 이거거든요. 그렇지는 않지. 자, 매매계약을 집을 3억 5천에 팔든 2억 8천에 팔든 그게 무슨 반사회적입니까? 계약 내용에는 반사회성이 없어요. 단지 여기는 허위표시죠. 계약서에 적혀있는 2억 8천은 허위예요. 둘이서 짜고 한 허위 표시고요. 숨겨진 진의 은닉행위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요게 은닉행위예요. 맞죠? 요거는 허위표시고. 따라서 허위표시는 무효, 은닉행위는 유효.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매매계약은 얼마로 효력이 생기는 거죠? 3억 5천으로 2억 8천으로. 3억 5천으로 효력이 생기고 그들이 한 매매계약이 반사적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처벌은 받겠지.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되죠. 3억 5천 기준으로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했다고 해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미등기 전매, 중간 세약 등기 하는 것도 반사적 법률행위 아니다. 양도세 회피 투기할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계약을 체결했다. 다시 한번 등기 안 하고 전매 계약을 하게 되면 처벌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처벌받지만 그것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어서 처벌을 받아도 미등기 전매 계약은 효력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되죠. 중간 세약 등기 하게 되면 처벌받아도 등기도 효력이 인정된다 그랬어. 특히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이상. 맞죠? 그래도 왔고 이제 와서 미등기 전매하셨어? 탈세 목적으로? 반사적 계약이네. 무효네. 라고 평가를 하는 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등기 전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 미등기 전매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에서 무효라고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단속 규정 위반으로 처벌될 뿐이지 미등기 전매 계약 자체는 효력이 인정이 된다. 중간 세약 등기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집이에요. 상속받았기 때문에 자기 집이 되었어. 등기를 안 했어도 내 집이야. 이거는 상속이기 때문에. 내 집을 내가 파는 거지. 근데 그러면 내가 상속받았다고 이전 등기하고 팔았다고 이전 등기해서 두 번 등기하면 상속세, 양도세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나를 안 하고 나 중간 세약 해버리고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팔고 돌아가신 것처럼요. 피상속인을 등기 의무자로 해서 등기 신청을 해버리지. 위임장 위조해서 아버지 살아계신 것처럼 자기가 대리해서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속은 받았고 매매는 있었으니까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죠. 처벌을 받아도 등기는 효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 세약 등기를 이 아들이 하는 행동을 반사적 행위로 무효로 잡을 이유는 없다. 상속세 면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을 등기 의무자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했다 하더라도 이를 지목하여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인 행위네. 그 등기는 효력 주면 안 되겠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실체관계 부합해요 안 해요? 하죠. 자,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따지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계약이라면 계약인지 아니면 법률 다른 규정이라면 그게 효과가 인정되는지를 보시면 돼. 분명히 상속받았어 안 받았어? 이거 진실인 거야. 매매도 했어요. 둘 다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관계 부합한 거야. 중간을 생략한 부분만 괘씸죄로 처벌하면 되는 거야. 세금 때리고 그냥. 자, 그 다음 명의신탁입니다. 자, 명의신탁
명의사의 약정은 4조 1항 무효, 그에 따른 수탁자명의 등기 무효, 4조 1항 약정 무효, 4조 2항 등기 무효. 다 명의사가 무효이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 태도는 확고합니다. 반사적 행위인 것은 아니다. 자, 부동산 실명법 위반돼서 무효인 명의사 약정에 의해서 경로된 수탁자명의 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죠. 불법원인, 여기 위에서 먼저 해야 돼. 명의사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이스에 반한다고 할 수 없죠. 반사적 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옮겨놓은 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의사 약정에 의해서 경로된 수탁자명의 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서 신탁자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 말소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이게 무효등기고 소유권이 여기 있거든 그대로. 그럼 진정한 소유자는 무효등기를 말소시키는 대신에 모두 해볼 수 있는 거죠.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도 청구할 수 있고요. 882번 문제에 다시 나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줘버렸어요.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도 할 필요가 없는데 해줬어요. 해줬어요. 그랬을 때는 그러한 행위는 사회의 질서에 반해서 무효이긴 하죠. 무효이긴 한데 근데 이게 불법원인 급여가 되어서 돌려달라고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되죠.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그래서 이 첩, 계약은 무효지만 첩, 이 여자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을 한 겁니다. 부적관계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 소유자가 되었어요. 으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한 자, 우리 그림이법에 선글라스 이렇게 엄지척하고 있을 때 기억나시나? 걔요. 대단하다고 하면서요. 그 전득한 자는 전득할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을 하죠. 내가 알았든 몰랐든 이 여자는 소유자니까요. 그럼 뭐 이 문장을 틀리게 나온다면 뭐 뻔하지 않습니까? 알았던 경우에 도걸 알았던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뭐 뻔하죠. 이거 뭐 틀리게 문장만. 이거 말고 틀리게 문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예 못 만들어요. 저거밖에 못 만들어요. 자,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무효.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103조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가 뭐야? 말로 할 수 있어야 되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103조, 104조 이런 거 다 절대적 무효. 거의 대부분 다 절대적 무효죠. 상대적 무효는 107, 108, 109, 110 거기만 있지.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의강박.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한다. 무효행위의 추인, 그 계약을 다시 하는 거. 다시 해봤자 반사회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행위로서 유효로 될 수가 없다. 강반불 공식이에요. 이중매매. 자, 이중매매로 가서요. 갑은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해서 이미 계약을 했는데 을과 다시 병과 이중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 매수인에게 등기를 해줘버렸어요. 그럼 갑이 을을 배신한 거예요. 배신. 병은 이와 같은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네.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면 이 매매 계약은 103조 위반으로 무효. 이 등기도 무효여서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 겁니다.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은 무효죠. 반사적 계약이죠. 반사적 계약. 이때 을은 갑을 대위를 해서 병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이유가 뭐예요? 을이 소유자가 아니어서 소유자가 아니어서요. 그래서 을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병을 상대로 내 진정한 소유자가 명의 회복하고 싶다. 이전 등기 해달라. 그것도 청구할 수 없죠. 진정 명의 회복. 그쵸? 이것도 소유자가 하는 거든.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직접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갑을 대위하지 않고서도 직접 할 수 있는 게 병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어. 너 나한테. 네가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야. 손해배상 해줘. 라고 할 수 있죠. 이건 가능하죠. 가능하고요. 또 행사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채권자 취소권. 갑 병 간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 사행위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죠. 왜요? 금전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행위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 채권자만 행사하는 건데 이 을의 채권은 소유권 넘겨달라는 채권일 거거든요. 행사 못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 혹시 병이 이매수인이 직접 산 게 아니고 대리인을 통해 대리인을 시켜서 대리인 A에게 시켜가지고 사와 이렇게 시켰는데 대리인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토지를 매수한 거예요. 근데 병 본인은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해서 야기한 것이 아니랍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병은 A에게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어. 그렇게 몰라. 자기 대리인이 그렇게 야비하게 사온다는 게. 몰라요. 몰랐다 하더라도 갑 병 간의 두 번째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가 되죠. 왜냐하면 대리인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게 반사회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도 누구 기준인 거야? 대리인 기준입니다. 본인 기준이 아니라. 여긴 틀리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겠죠.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해서 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시한 바가 없다면 이 계약은 유효해서 본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X입니다. 본인이 몰랐다는 건 아무 것도 중요하지 않고 본인이 몰랐어도 대리인 기준입니다. 대리인 기준. 그 다음 병. 절대적 무효죠. 병으로부터 지금 이 사례의 병의 등기는 무효 등기예요. 적극 가담한 반사적 계약으로서 다시 토지를 양수한 정 이야기.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선의인 경우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왜? 103조 무효는 어떤 무효? 절대적 무효고 그러니까 얘가 봤던 믿었던 등기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할 길이 없어요. 소유권 취득 못해요. 뭐 틀리게 나온다면 여러분도 만드시겠죠. 이제 어떻게? 정의, 선의일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의 선이라면 그 계약은 나한테는 유효야라고 주장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겠지. 그렇게 나오면 X인 거야 그냥. 자, 이중매매 법리, 이중매매의 법리는 결론, 이중임대차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중임대차, 건물 한 채 가지고 이리 임대하고 저렇게 임대하고요. 임대차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는데 근데 다시 임대를 넣어서 두 번째 임차인에게 집을 확 줘버리는 거죠. 두 번째 임차인이 보증금 월세를 더 준다고 했나 봐요. 그럼 임대인이 임차인을 뭐 하고 있는 행동이죠 이건요? 배신이에요. 배신인데 이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이 과연 효력이 있냐 없냐? 이중매매하고 똑같이 제2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당시 1임대차를 몰랐건 알았건 뭐하다? 유효하다. 알았어도 효력이 있어 없어요? 있죠. 언제는 무효죠? 두 번째 임차인이 임대인의 뭐예요? 배임 행위에 뭐 하면요? 적극적으로 가담하면 그때는 임대차 계약이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나 매매일 때나 임대차일 때나 똑같이 적용하면 되겠다. 두 번째 임차인이 임대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때에는 두 번째 임대차는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가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가 1교시였습니다. 1교시 조금 짧은데. 자, 쉬었다가 2교시로 가겠습니다.